네, 오늘 증시 각도기에 오늘 곽상준 대표님과 함께 할 거고요. 시장이 3월이 되고 나서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3월에만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7번이나 발동이 됐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 업계에 몸 담으시는 동안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겪어보셨나요? 이게 사람들 기억력이라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비슷한 경우가 있었을 텐데 항상 새롭게 느껴집니다. 언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느낌 정말 많이 들고요. 지금 정도 상황하고 비슷한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대략 20년, 21년도 코로나 이후의 장세?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이미 좀 열기가 좀 더 뜨겁고요. 그 전으로 따져보면 99년, 98년 닷컴 버블? 그때하고 유사하다고 보는 게 오히려 좀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의 그래도 궁금증은 뭐냐면 98, 99, 2000년에 닷컴 버블 이전에 강세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면 80년대에 삼저호황 강세장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 강세장은 제가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이 개장된 이래로 80년대 버블장 그리고 90년대 후반 2000년에 닷컴 버블장 그다음에 중국에 의한 호황이 있었던 2002년부터 2007년장 그리고 코로나 호황장 딱 이런 정도로 손에 꼽히거든요. 근데 이번 상승장이 거기서 이제 상위권 랭킹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면은 닷컴 버블 장세를 돌파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 그러면 3조 호황 장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 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상승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런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이 2월까지는 주식을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3월이 네. 되고 나서부터 이런 변동성 장세를 닥치니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네네. PB 출신이셨잖아요. 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보셨을 텐데 보통 이렇게 변동성 장세가 지나가는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항상 이렇죠. 요즘 재미났잖아요. 월요일만 되면 월요 효과가 있습니다. 2월 달에는 월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폼으로 나타났어요. 네. 주식을 못 사서 한 달이었고요. 3월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는 패닉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요일 시초가 나빴던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3월 들어서. 왜냐하면 그만큼 개인들이 심리에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가능하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아무 행동 안 하는 게 시간이 상당 부분 지나서 돌아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겠다? 이것 자체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이런 얘기를 그럼 누가 하느냐? 주식의 거목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지 않는다. 그렇죠. 버핏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람들은 시장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주변에서 주식 투자로 소위 말해서 성공을 해서 뭐 수십억에서 수천억씩 돈을 벌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깊이 있게 검토하거나 연구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열심히 검토하느냐? 네. 주식 초보자들이 열심히 검토합니다. 네. 주식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사실 시장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보통 경제방송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네. 경제방송의 루틴이 뭐 미국의 물가지수, 뭐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네, 연준의 금리 방향성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혼란스러워하세요. 오히려 그런 정보들을 너무 이제 많이 알고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결국 사실 주식의 본질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좋은 기업을 사는 거죠. 네. 네, 좋은 기업을 사는 건데 지금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내일이 어떻게 될 거는 신경을 안 써요. 그거는 맞는데 하나 기준점을 잡는 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는 봐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리를 기준으로 자산 가격을 파악은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금리는 실질적으로는 채권 금리예요. 채권 금리가 높다는 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미국 국채가 아무리 뭐 상황이 안 좋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국 국채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원금과 이자는 주니까 그래서 그거는 대신에 내가 사는 가격 기준으로 따져보면 원금과 이자를 정확하게 받죠. 픽스드 인컴이라고 표현되는데 정해진 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무위험 자산 대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비교해 보는 건 꼭 해요.
그래서 우리가 22년도에 지금 22년도 경험 안 해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때 20년 코로나 끝나고 막 시장이 들썩들썩할 때 많이 들어왔던 게 21년 들어오고 22년에 정말 압불싸한 장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때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 각국이 유동성 어마무시하게 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게 났고 인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고 많이 올릴 거야 하니까 1년 내내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도 20% 이상 빠지고 정말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시장의 그 어떤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나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진짜 중요해요. 지금 중요하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쟁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냐? 아니요. 전쟁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쟁이 유발한 금리 인상 요소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금융시장에 훨씬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쟁은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번 전쟁 흐름이 지난번 우크라이나 때하고 조금 다른 거는 뒤로 갔는데 해결이 안 되고 한 달째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헤매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한 달 넘어서 지나면서부터는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 줄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중동이고 호르무즈 해협이 껴 있잖아요. 근데 원자재 중에서 최고의 원자재, 범위가 가장 넓은 원자재는 원료 원자재거든요. 바로 유가죠. 유가가 흔들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 올라갈 거로 생각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4.5%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처음 발발했을 때 빵 튀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빵 튀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전쟁 3월 초기에는 크게 떨어졌다가 이틀간에 한 20% 빠졌다가 5,800까지 회복됐었지 않습니까? 다시 빠지잖아요. 이유는 바로 그 금리 때문이에요. 그리고 금리를 위로 솟구치게 하는 인플레이션 요소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된다고 하실지라도 전쟁이나 이런 이벤트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금리다. 요거는 뭐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연초에 그것 때문에 되게 불확실성이 컸잖아요. 과연 연준 이사가 누가 될 것이냐에 그쵸. 대한 자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맞아요. 미국이 좀 확실하게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그럼 앞으로의 장세에 있어서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그냥 바로 위로 솟구치죠. 무조건 솟구칩니다. 근데 인하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 인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전쟁 이전에도 인플레이션 요소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유발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연준의 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게 이제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아직까지 이제 장기화되진 않았으니까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여기서 추가로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채권 시장이 이제 그걸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채권 시장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5, 그다음에 30년물 국채금리가 5.0 근처까지 올라올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바로 이러다가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아지겠군.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트럼프가 원하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이번이 혼란스러운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왜 전쟁을 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간선거 망치지 않으려면 이 상황을 도래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일을 벌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미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현재 상황들은 왜 이렇게 났는지.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고 과거에 이런 어떤 전쟁과 경제에 관해서 오래도록 연구한 교수가 있습니다. 조나단 니짠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조나단 니짠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앞선 국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계의 어떤 주요한 기업들, 특별히 이제 이런 때는 정유 관련 기업들의 장기 수익률이 S&P 500 수익률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오래도록 수익률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통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 통계가 또 맞아요. 최근에 지금 정제 마진이 얼마까지 올랐냐? 30달러를 훌쩍 넘어요. 정제 마진이 30달러가 넘는다는 건 얼마 전까지 유가가 60달러를 했는데 정제 마진이 30달러를 넘는다고? 말이 돼? 할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석유 기업들은 떼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재 상황들은 해석은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지만 해석은 돼요. 뭐냐면 이런 에너지 기업 들의 부진했던 수익률이 한 번에 해소가 되고 그리고 글로벌리
혼란스러운 상황들은 지속됨. 그럼 여기서 또 안 풀리는 게 있죠. 트럼프가 왜 도대체 그런 세력들을 위해서 전쟁을 했는가? 이스라엘은 왜 그런 세력 때문에 전쟁을 했는가? 뭐 이스라엘이야 뭐 자기네 그 바라던 바가 있었으니까 아예 적으로서의 위치를 완전히 없애고 자기가 중동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었으니까 그건 뭐 이스라엘은 자기 욕망의 반영이라고 치고 도대체 미국은 왜? 트럼프는 왜? 그게 이제 제대로 해설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해설을 하려면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하고 음모론을 막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긴 싫잖아요. 내가 그렇게 속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안 드니까. 어찌되었건 이번 전쟁은 정치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정치로 인해서 그동안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던 공화당도 휘청거릴 수 있고 트럼프의 위치도 휘청거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우리의 관점으로는 정치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나라 증시로 좀 돌아와서 증시가 이제 6천선을 깨고 이제 5천선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매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개인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은 외국인은 왜 매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 앵커님이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한 5억을 하고 있었는데 10억이 됐어요. 돈이 필요한 게 있어요. 파시겠어요? 팔아요. 파시겠어요? 네. 그 논리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이 작년 후반에 비해서 2배 늘었어요. 2배 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미국 투자자들 기준으로 보면 지금 대략 한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게 70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무대출도 발생을 했고 여러 가지 그 주가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신용 투자를 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돈 모자라는 상황이 됐고 어디서 돈을 먼저 찾을까요? 압도적으로 돈 많이 번 압도적으로 돈 많이 번 나라에서 돈을 뺄 겁니다. 지금 미국 그 투자자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어떤 순서로 가지고 있냐면 미국 투자자들이 1등은 일본 주식이에요. 1,500조 원이 넘어요. 그리고 2등이 어디냐면 대만입니다. 7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3등이 어디냐? 중국, 홍콩이냐?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한 4,500조 원 정도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들고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한 달 한 달에 따라서 조금씩 수치는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주식을 팔 수 있는 조건값은 되더라.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국 시장 좋아지면 외국 투자자들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작년 연말 연초에는 외국 사람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했다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미국 갔던 젊은 한국 서학개미들이 온다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웬걸 갑자기 그 사이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외국인들의 평가 차익이 평가 자산이 너무너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한 100조, 200조 팔아도 잔고는 늘었죠. 어마무시하게 잔고가 는 겁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갑자기 안 팔고 한국 산다?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한국의 흐름이 한번 새로운 흐름들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들어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외국 계속 빠져나갈 것 같고 일부 장기 투자자들은 한국의 변화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외 로드쇼 나가서 외국인들의 투자 설명회 하면 과거보다 숫자가 월등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탈출하는 러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순매매로 따지면 매도가 당분간 계속 많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다시 6천선을 회복하기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건 장담 못 하겠어요. 그거는 장담 못 하겠고 일단 한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 EPS 증가가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제가 주식한 일에 이렇게 빠른 EPS 증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 주식시장은 비싸지 않아서 미국의 급한 불이 꺼지면 뭐 외국인들은 일단 매도는 멈출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한국 자산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저희가 20몇 년 만에 처음 경험했어요. 아마 한국 돈이 이렇게 많다는 걸 경험했던 것은 아마 99년도에 좀 경험을 했을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80년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일반인들 자금이 주식을 많이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했던 99년도 경험을 말씀드리면 그때는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도 저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다 주식했어요. 다 주식을 했고 그다음에 80년대는 전 국민이 주식을 했어요. 3조 원 그지? 네, 그때요. 그래서 그때 다 망했어요. 88년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 80년대 그 이쪽 상업 계열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는 회사는 은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000년에 증권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87사번 있지 않습니까? 87사번 중에 은행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은행원 출신들이. 그러니까 원래 엘리트들이 은행에 갔었는데 그 엘리트들이 87년도에 증권 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호황이었죠.
그분들 중에 몇 분은 잘 되고 대부분은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은행에 남을 거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었어. 예,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그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식시장이 계속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았고 닷컴 버블 이후로 그 전에 IMF로 망하고 나서 그 다음 회복을 한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지금 상황이 그때만큼 가게 된다면 내가 뭐 지수는 고점이 어디다 이거를 섣불리 논하기는 뭐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 거예요. 네. 뭐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회로 좀 삼아야 되는 건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변동성 지표 등등이 있는데 변동성 지표를 오래도록 쭉 관찰을 해보면 변동성 지표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거 봤을 때 공포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이 변동성 지수와 공포 지수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크게 올라갔을 때는 대체적으로 반대로 하셔야 돼요. 반대로. 예, 반대로. 또 탐욕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완전히 깔아앉았을 때 이때도 반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달 말 2월 달 후반부에는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은 그 반대로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 2월 말에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직접 투자 자문사를 하니까 주식을 직접 하잖아요. 막 전화가 너무너무 많이 왔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돈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돈 들어오는 만큼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조금 느리게 사니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사요? 왜 주식을 돈을 넣는데도 안 사고 네네. 있냐고. 근데 저희가 그때 머뭇머뭇 주저주저 하면서 주식을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다들 너무 올랐고 비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저희한테 들어올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죠. 요즘에 이제 정책으로 아시게 된 주식 자산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합산했을 때 이 회사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몫은 얼마인가. 그 다음에 평가로 이익 대비 상당히 낮으면 평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몫이 얼마나 될까. 이걸 분석을 하거든요. 2월 말에 기준에 부합되는 주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작은 기업들은 사기가 좀 어려워요. 막 아주 좋아도 2천억 미만 이런 회사들은 저희가 주문을 넣으면 우리 주문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올라갈 수 올라가 있어요. 보죠. 막 200개, 500개씩 있는데 우리 막 5,000개 막 이렇게 넣어버리면 뭐야 이러고 오다가 말고 막 이런 일이 속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하고 하니까 이게 가격이 너무 높은데? 그리고 막 가지고 있는 게 갑자기 순식간에 40%, 50%씩 올라버리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저희도 포모에 휩싸였죠. 막 전화 오고 사라 그러고 우리도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다 올라가는데 그래도 옛날 같았으면 안 샀지만 그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샀어요. 다 물렸어요. 그때 산 거는. 그때는 다 물렸고 네. 업자들도 이래요. 전문가인 업자들도 이렇게 되고요. 지금은 그러면 어떠냐?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이 그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실제로 어떤 기업은 저희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기업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배당률이 5% 이상으로 다시 시가 배당률이 올라오니 이 회사는 내년에도 이 이상 배당을 줄 것 같으니 이 이하에 오면 콜을 하자 하고 적어놨어. 네네. 무슨 주식 얼마 이하 콜 이렇게 궁금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그래서 막 사기 시작했어요. 사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 13% 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저희는 샀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주식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내가 투자한 기업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2월보다는 지금 상황은 매수하기 훨씬 좋은 상황이다. 좋은 주식들이 많아졌다. 물론 작년보다는 아직도 여전히 적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배당률 7%짜리 이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7%짜리 이상 거의 없어요. 아주 작은 주식 아니면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고요. 자, 그러면 현금이 다 말라버렸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라. 내가 지금 주식 100%가 아니고 현금 100%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각을 한번 바꿔서 먹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두가 탈출구를 찾으면 그때는 모두가 던지고 버리고 가거든요. 그때 바로 할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두가 싫다 할 때 할인이 발생하는 거고 모두가 놔주세요 나한테 팔아요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할인 가격의 기업에 접근해야 그 기업에 오래도록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몇 년이 지나도 그 회사는 잘해요.
잘하지만 주주한테 넘어올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자꾸 사람들이 시세를 보거든요. 시세를 보는데 시세를 보는 이유는 내가 너무 비싼 가격에 사지 않기 위해 시세를 보는 거고 대체적으로는 그 회사의 업력이라든가 그 회사의 능력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시면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런 뭐 평지풍파가 발생을 했어도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네. 20만 원 이상에 사신 분들은 불안하겠죠. 주변에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네. 저는 하이닉스도 100만 원대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이닉스를 2년짜리 차트를 보면 떨어진 기간은 지금 보면 뭐 한 3, 4%밖에 안 돼 보이는데 그 3, 4%에 걸려가지고 물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장구한 95%의 상승 랠리를 놓치고 그 짧은 상황에서 물렸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100몇십만 원에 110만 원 이상의 하이닉스 물리신 분, 21만 원 이상의 삼성전자 물리신 분은 불안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볼까요? 삼성전자 8만 원에 사신 분들은요.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50만 원에 사신 분들은요. 어떨까요? 편하시잖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서 사면 시장이 흔들려도 별로 상관하실 거 없어요. 단 이제 사이클 기업이니까 언제 사이클의 피크가 올 거냐 이건 고민은 해야 되겠지만 내가 왜 고민하고 있는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은 기업일지라도 적절하지 않은 가격에 접근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차피 투자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잠깐 하고 끝낼 게 아니고 마치 집에 주거하기 위해 살듯이 결국 우리의 노후의 어떤 삶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미국처럼 이제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좋게 생각하세요. 진짜 비싼 수업료를 냈구나. 일기 같은 걸 한번 적어보세요. 매매 일지 같은 예, 내가 왜 지금 불안해하는가? 왜 불안해? 떨어질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적어보시고 방송을 보니까 증시각도기는 내가 비싼 가격에 사서 불안해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비싸게 사서 불안해하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셔요. 적어보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번 그걸 되돌아보시면 네. 저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씀해 주셔서 이제 생각이 난 게 지난주에 좀 이제 반도체주에 잡음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 구글의 터보퀀트 기술이다. 터보퀀트. 네. 네네네. 나오면서 이제 메모리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우려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게 1년 전에 나왔던 글이거든요. 네. 리서치 자료고 지금 1년 전에 소위 말하는 AI, 뭐 챗봇이나 뭐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는 양과 지금의 AI 사용하는 양 어느 정도로 틀린지 앵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래요? 네. 작년 이맘때도 그랬어요? 작년 이맘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네. 자, 그럼 6배 늘었어요? 6배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6배가 준다고 메모리 사용이 줄을까요? 이 얘기를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직 이론적인 거고 실전까지는 또 시간도 걸리고 그게 KV 캐시를 정말로 그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그냥 소위 말하는 챗봇 수준에서 대화로 주고받는 수준도 지금 과거 대비로 몇 배가 늘었는데 그럼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토큰 양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에이전트라든가 뭐 예를 들어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얘가 6분의 1로 압축을 시켜준다고 했을 때 메모리의 총량이 사용량이 줄을 것이냐 생각해 보시면 그건 어렵지 않죠. 오히려 반도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전까지의 반도체는 수요 사이클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공급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반도체 가격 변동은 수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보다 공급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분이 얼등히 많아요. 공급 과잉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네. 반도체는 이렇게 그 공장을 하나 지금 거기 클린룸이라는 게 쭉 들어가거든요. 클린룸을 이렇게 만들 때 달랑 한 개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건물 하나 지고 클린룸 들어갈 수 있게 뭐 4개든 5개든 6개든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공장을 딱 만들고 나면 그 클린룸에 들어갈 수 있는 웨이퍼의 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번 증설을 하면 뭐 웨이퍼가 뭐 한 달에 15만 장 들어간다, 20만 장 들어간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웨이퍼가 큰 원판 안에 이렇게 작게 반도체가 있잖아요. 15만 장이 들어가면 반도체가 몇 개가 나올 건가, 예, 이거를 몇 개가 나올 건가 생각을 해보시면 어마무시 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공급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늘어요. 수요는 산등성이 오르듯이 이렇게 오르지만 구불구불하게 오르지만 공급은 계단식으로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떨어져 있지만 공급이 늘어나는 순간 전체적인 그 수요보다 갑자기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의 이 높은 가격 중에 일부는 가수요가 있을 거예요. 못 사니까. 지금 PC 한번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난리 났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새로운 신입 직원이 한 명 들어와서 PC를 샀는데 300 넘죠. 100만 원에 샀던 게 150만 원에 똑같은 사양이.
100% 똑같은 사양인데 100만 원에 150만 원, 50% 증가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올랐어요? 그랬더니 메모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모리 가격 오르는 게 다른 부품도 올라가는데 거의 대부분 메모리 가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그러면서 더 오를 겁니다. 작년에 사서 좀 싸게 샀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작년 대비 지금 거의 뭐 한 50에서 100% 사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메모리 가격에서 네네.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들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야, 빨리 더 쟁겨놔.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 가수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는 순간부터 이 가수요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높은 가격 형성했던 게 갑자기 쑥 빠질 수가 있고, 그럼 그 시점이 언제냐? 2028년도 쯤이에요. 그러면 28년도에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지금의 이 높은 가격과 그로 인한 이 높은 마진이 유지될 수도 없다. 유지될 수 없을 수도 있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가격이 안 떨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 충족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AI에서의 수요가 미친 듯이 증가하면서 토큰 사용량이 정말 이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의 수요가 계속 있겠죠. 또 하나는 토큰 사용을 계속 늘릴 수 있을 정도로 투자가 계속돼야 돼요. 아, 중요하죠. 투자. 예, 투자가 계속돼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은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무조건 전진이에요. 그리고 이 전진은 추가적인 메모리를 최대한 많이 심어 넣는 거죠. 메모리와 그 GPU와 CPU를 최대한 많이 때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결정이 됐어요. 컴퓨팅 파워를 최대한으로 늘린 사람이 훨씬 더 좋은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필요한 거에 2%밖에 안 된다는 둥, 앞으로 뭐 젠슨 왕이 1조 달러 이상의 매출이 이제 앞으로 더 나와야 된다는 둥, 뭐 계속 이렇게 엄청난 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을 얼만큼 벌 수 있느냐.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으면 투자가 계속되는데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투자가 애매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28년에 공급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급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까지 수요가 계속 올라가면 한 단계 더 점프업 되면서 너무 좋겠죠. 근데 이 투자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요거는 그래서 미지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너무 확정적으로 확신하지 마시고 그리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열려진 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뭐 바라기는 잘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따지고 보면 내가 넷플릭스라든가 다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쓰는 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상 돈을 내야 될 것 같거든요. 낼 용의가 있냐. 근데 또 그것도 쉽지 네. 않아요. 너무 구독하는 게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르면 친구랑 같이 이거 같이 공동 결제하자. 그렇죠. 네. 그냥 그 틈새를 넷플릭스가 아주 잘 치고 들어갔고 네. 유튜브가 잘 치고 들어갔잖아요. 유튜브도 전 식구가 다 볼 수 있는 거고 그쵸. 넷플릭스도 한 4-5명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컴퓨터 자원 사용되는 양으로 보면은 그거보다 구독료를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수익성을 맞추려면. 예,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보면서 갈 수는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정도 가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그거를 내가 쓸 수 있을까 그만큼? 이런 고민이 좀 있죠. 그 앱 같은 경우도 뭐 좋아하는 앱 같은 건 돈 내고 쓰잖아요. 그쵸. 뭐 1년에 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내고 쓰는데 진짜 좋아하는 앱은 그런데 얘는 그렇게 될 수는 있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편만하게 쓰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그런 정도의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냐 사람들이. 이게 지금 좀 애매하죠. 그래서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 넷플릭스 없어도 사는데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뭐 이렇게 된다면 유튜브 없이는 살아도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된다면 그러면 이건 되게 미래를 밝게 보셔도 됩니다. 이 미래는 정해진 미래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바뀔 미래니까 그렇죠. 좀 보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25달러, 30달러까지는 낼 의의가 있거든요. 근데 같이 보실래요? 근데 만약에 막 50달러, 100달러 내라 이러면 어떡하지? 예, 그런 고민이 있고. 근데 이제 저건 좀 다릅니다. 개인하고요. 기업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예, 기업은 돈 낼 의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직원들이 이걸 잘 써가지고 퍼포먼스가 빡빡 나. 그러면 1인당 10만 원도 기업들은 써요. 왜냐면 1인당 10만 원 써서 5명, 10명 쓰게 했어. 근데 얘네가 일이 좀 빨라져가지고 사람 추가로 2-3명 안 써도 돼. 콜!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감안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시간 조금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무언가의 서비스가 나오면 분명히 수요는 또 폭발할 수 있으니. 네. 근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이 에이전트 AI도 그렇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법 PPT 같은 거는 제법 잘 만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건 있잖아요. 그럴싸해. 얘가 만든 거 보면 되게 그럴싸한데 내 마음에 딱 들지는 않아. 약간 어설픈 게 있어요. 그게 문제잖아. 내가 원하는 만큼을 반영해 주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쉬워져서
이 정도면 내 마음에 한 80% 반영해주고 뭐 고치는 툴도 쉬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쓰지 않을까요? 많이?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쟁도 좀 안정화가 되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다시 증시가 예전만큼 활기를 띈다면 우리가 그전에 증시가 올랐을 때는 오르는 종목들만 올랐잖아요. 계속 또 비슷한 시나리오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또 기회를 찾아볼 만한 업종들, 산업들이 있을까요? 당분간은 똑같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당분간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번 6,000포인트 오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작년에는 그 조방원이라고 불리는 것들과 전력 이런 쪽이 되게 좋았죠. 그리고 작년도 중반부터는 정책 수혜주들, 배당주들이라든가 거기에 같이 기초하고 있는 증권주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좋았고 그다음 압도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반도체 주식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쭉 끌고 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8년도에 따라 전망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아마 1분기 실적 끝나면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워낙 그 실적이 좋을 거라서 그러면 회복될 때 아마 이 친구들이 다시 전고점 돌파 테스트는 당연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이제 정책 효과니까 정책 효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효과는 계속 그 금융주를 중심으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신다면 이제 지주사. 지주사. 예, 좀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1차, 2차, 3차 상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다음 기다리고 있는 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에요. 이거 주가 누르기 방지법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소영 의원이 강력하게 주창은 했는데 거기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호응했어요. 그래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되면 지주회사들이 한국에서 지금 제일 싼 영역에 있거든요. 물론 뭐 최근에 SK라든가 주하나라든가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지주사들 중에 중견 이하 지주사들은 굉장히 저렴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주사라고 느끼지 못하지만 중견기업 중에 지주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회사 여러 개 거느리고 있는데 카카오. 아니요, 카카오는 이미 버린 몸이에요. 그거는 회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다 쪼개져서 상장됐어. 이 지수산 빼고 상장이 안 된 회사들을 여러 개 품고 있는데 상장시키려고 마음먹었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참고로도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떤 한 회사가 이제 1조 미만이 한 5천억 미만 회사인데 찾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저희가 보통 조 단위 이하는 잘 안 하는데 너무 2월 달에 종목이 없다 보니 기업이 찾기 어려워서 갔어요. 근데 이 회사가 기계에 관련된 훌륭한 회사를 하나 품고 있었어요. 어디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게 매출과 수익의 상당 부분이 얘한테서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괜찮다. 너무 싸다. 그리고 배당도 많이 준다. 그래서 샘플을 사고 이제 사야지 하고 마지막으로 전화 탐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가 그 회사 저희 상장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네. 야, 또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돼 이러고 다 팔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중복산장 원칙적 금지안이 나왔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한가 가더라고요. 저는 물론 없었어.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왜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렸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정이 아주 똘똘한 자회사들이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게 꼭 자회사 상장을 시켜. 근데 지금 중복상장 금지가 원칙적으로 돼서 상장을 못 시켜. 그러면 그걸 품고 있는 회사가 오롯이 그 가치를 받아야 돼요. 네. 예, 그런 기업들은 이 정책적 효과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쪽으로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정책 효과는 제가 보니까 작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상법 개정, 그다음에 그 전자주총, 감사 선임, 뭐 이런 등등의 것들,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라서 올해부터 본격화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재미난 게 오늘도 이제 공부하던 기업 중에 그런 기업들이 나왔는데 그 대주주가 50억 미만 그 배당을 받으면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맞아요. 예, 50억 넘어가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 되지만 요런 이제 잘 자란 기업들 중에 배당이 빵 하고 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막 배당률이 막 7, 8%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저희 같이 이제 약간 이제 규모가 큰 자금들은 이런 회사가 보여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하루에 뭐 거래량이 10억도 안 되고 5억도 안 되고 뭐 이런 회사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찾아서 가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나오는 게 따지고 보면 어떤 게 정책 효과가 나냐면 저렴한 주식에서 정책 효과가 납니다. 비싼 주식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당이 늘어난다? 이거는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았는데 안 했던 놈들이 배당을 주니까 여력이 있었던 놈들은 주가가 이걸 하나도 반영 안 해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애들을 저렴한 가치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저희 같은 자금들은 못하니까 개인들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지금 흔들리는 장세지만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장을 보내고 계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음 가는 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마음을 해석해주고 증명해주는데 이성이 사용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성은 논리 분석,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셔야 되지, 내 마음의 어떠함을 확인시켜 주는 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전쟁이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왜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각종 증거를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갖다 붙여서 내 감정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동안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내 감정에 쏠려서 내가 판단했을 때 과거 경험과 결과가 좋았는지 이걸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오신 분들에게는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고 힘든 거를 한번 참고 견뎌보시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힘든 대로 내 행동을 결정하는 게 결과가 좋은지 견디는 게 결과가 좋은지 저는 참고 견뎌보라고, 안고 다 쓰러져 보라고, 안고 죽어보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냐면 그게 결과값이 아마 훨씬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 촬영하는 시점에서 유가 떨어질 확률도 없죠. 전쟁도 맨날 끊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양치 목동처럼 다 거짓말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뭐 나프타도 떨어졌다, 석유도 없다, 뭐 난리가 났는데 우리 다 진짜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상이 망한 것 같은데 무슨 주식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과거 경험상 이런 일은 1년에 한두 번씩 꼭 옵니다. 자주 있었어요. 이렇게 전쟁의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꼭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 지금보다는 코로나 때가 훨씬 심각했어요. 감히 말씀드리면 그땐 사람들이 다 죽어가니까 완전히 다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니까 도저히 안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냐, 내가 부족해서 이 아픈 경험을 한다, 대신에 이 쓰라린 아픔을 그냥 나는 내 안에 새겨둘란다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가시면 만약에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번에 이런 공포에 질렸을 때도 잘 견디실 수 있어요. 내성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팔잖아요?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팔아요. 거의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본 거라서 제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게 해주려면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금 보유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이 훨씬 더 귀에 꽉꽉 이렇게 박힐 거예요. 그래도 제가 투자를 해본 원칙상 이럴 때는 반응 안 하는 게 결과적으로 더 좋더라. 이게 이제 제 경험치이기 때문에 제 경험치로 말씀드립니다.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견뎌내면 분명히 더 강해질 날이 올 테니까요. 저희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곽상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